안녕하세요. 매번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기만 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결심하게 됐네요. 저는 30대 초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서울 근교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저희 엄마께서 생전에 베푸신 선행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은 저희 엄마가 불과 몇 달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동안 저는 마냥 슬픔에 잠겨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조차 엄마의 밥상이 생각나서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며 일상을 보내왔죠. 그런데 며칠 전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는 걸 알면 장모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실 거야. 그러니 이렇게 그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장모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셨는지 추억하며 지내자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누구라도 엄마를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한 글자씩 엄마와의 따뜻한 일화를 눌러쓰고 있네요. 아, 의도치 못하게 서론이 길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갓 태어났을 무렵 저희 집은 매우 부유했다고 해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운이 좋았던 터라 날이 갈수록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촬영했던 제 돌사진을 보면 빛이 발의 낡은 사진이긴 해도 꽤나 고급스럽고 세련됐다는 인상이 들어요. 두 분은 당시 시대 기준으로 매우 파격적이게도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성악을 전공하셨던 엄마에게 경영학도인 아버지가 흠뻑 빠지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대학 동문으로 만난 두 분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셨고 졸업 직후 부부의 연을 맺으셨어요. 그 뒤로 제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죠. 하지만 저희 집안에 위기가 찾아온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출발은 아버지의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것에서부터였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고교 동창이었던 오랜 친구분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직원도 다수 고용하셨다고 해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워낙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대요. 때문에 말 그대로 가족 같은 회사를 표방하며 말단 사원 한 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의 동업자는 그런 모습을 안 입고야 했다고 해요. 어차피 회사를 나가면 남이 될 직원들까지 일일이 챙겨주면 수익은 언제 늘리냐는 것이 그 사람의 의견이었죠. 서로 으싸으싸하며 창업에 도전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동업자의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출근을 하신 아버지의 눈앞에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졌대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할 사무실이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눈만 꿈뻑이던 아빠를 다른 직원분들이 황급히 달려와 붙잡으셨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하고 묻는 아버지께 직원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씀하셨대요. 저희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책상은 다 뒤엎어져 있고 빚쟁이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경찰을 불러서 지금은 돌아가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황 사장님 짓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사건건 아버지의 사업 방식에 태클을 걸던 동업자 황 사장이 자신의 빚을 전부 아버지 명의로 떠넘기고 자신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아버지는 황 사장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공동대표였던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빌려주셨던 게 화근이 되었던 거죠. 황 사장은 저희 아빠의 이름으로 몇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조금 더 갚지 않은 채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동안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회사 돈까지 전부 들고 사라졌대요.
남겨진 아버지는 직원분들께 줄 월급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당신 밑에 계시던 직원분들의 급여를 챙겨주어야 한다며 막노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여유롭던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살던 2층짜리 저택을 파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돈으로 부채의 일부를 갚고 단칸방에 사글세로라도 들어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업주부로 일하고 계시던 엄마 역시도 일을 시작하셔야 했고요. 명문대 성악가 출신이셨던 저희 엄마지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학위 따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당장 몇 푼이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 엄마는 남의 집에 들어가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을 공부했던 엄마에게 가사 노동은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마냥 곱디곱던 손가락이 독한 청소용 락스로 인해 붓고 터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낮 동안 근무하는 파출부 일이 끝난 뒤에는 남들이 전부 퇴근하고 텅 빈 빌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쓸고 닦는 일까지 해야 했죠. 처음에는 일이 서툴렀던 터라 매일 구박을 받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같이 일을 하시던 선임에게 혼도 자주 났다고 해요. 시작은 푸념처럼 한 소리를 듣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점점 세졌죠. 나중에는 말뿐만 아닌 물리적 피해를 받기도 하셨다는데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선임이 저희 엄마의 얼굴에 부러진 빗자루를 던졌던 거예요. 날카로운 절단면이 그대로 얇은 이마 쪽 피부를 스치며 저희 엄마는 평생 5cm 가량의 흉을 달고 지내셔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직 옹알이도 시작하지 못한 제가 있었으니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 된 마당에 당신께서 잠시라도 쉬면 제게 분유도 먹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다음 날도 그저 작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 다시 출근을 하셔야 했죠. 마냥 공주님 같은 곱디곱던 아내를 고생시킨다는 사실에 저희 아빠는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만간 다시 먹고 살만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계셨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견딜 수 없어지셨던 거죠. 가장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겨내면 되는 가난이었는데 아버지께만큼은 결코 버틸 수 없는 시련으로 다가왔나 봐요. 결국 성실한 사업가셨던 아버지는 소주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하루의 피곤을 풀기 위해 잡수셨던 술이 점점 양이 늘어났답니다. 한두 병으로 시작했던 술이 결국 서너 병이 되고 나중에는 대여섯 병을 잡수지 않으면 잠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셨던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일을 갈 때에도 얼큰하게 만취한 상태로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당연스럽게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건 어려워졌고 결국 그 어떤 인력사무소에서도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완전한 좌절의 늪에 빠져버린 아버지는 그저 집에만 머물며 은둔하는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엄마는 술에 중독되어버린 남편을 달래기도 해보고 다그치기도 해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쉽게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젖먹이 딸과 술독에 빠진 남편을 모두 돌봐야만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2배는 더 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모을 순 없었죠. 희망을 잃은 엄마는 점점 지쳐갔고 퇴근 후에는 아빠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고 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온 집에서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취해 잠든 남편의 곁에는 빈 소주병만이 나뒹굴고 있었으니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되며 엄마는 아빠보다 더 지쳐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된 사건인데요. 당시 엄마가 출근을 하시면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저의 가족의 상황을 안쓰럽게 바라봐 주시던 분이었죠. 제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도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분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들었네요. 아무튼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엄마는 가장 먼저 주인집에 들러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일당으로 사온 나물 반찬을 잘게 다져 이유식을 만들어 제게 먼저 먹이셨고요. 마지막에는 취해서 주무시는 아빠를 깨워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잠드셨죠. 그날도 시장에서 다 시든 채소들을 헐값에 사고 주인 댁에 맡겨두었던 저를 찾아온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부터 묘한 기시감을 느끼셨대요.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열쇠를 꽂아놓고 문을 여는 게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엄마는 애써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섰대요. 곰팡내가 진동하는 눅눅하고 좁은 단칸방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그 묘한 기시감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눈앞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진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회사도 잃고 절친했던 친구마저 잃은 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리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엄마는 서둘러 119를 불렀지만 집으로 들어온 구급대원은 아버지에게 CPR조차도 해주지 않았대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소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한순간에 평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매해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죽도록 미울 만큼 원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막상 떠나보내려니까 마음이 참 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혹여 당신께서 남편을 너무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아내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부담을 준 바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건 아닐까?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말이에요. 차마 하나뿐인 딸에게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초등학생 때 저는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신 줄로만 알았죠. 중고등학생 때는 저희 모녀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지냈고요. 대학에 입학한 뒤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이 어쩐지 쓸쓸했던 것 같아서요. 가여웠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어머니가 남아있었죠. 어릴 적 저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저희 엄마를 두고 만들어진 말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심성이 아주 굳건하신 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딸과 단둘이 남겨진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엄마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거였대요. 이렇게 살다가는 딸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게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는 그날부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험 설계사 공부를 말이죠.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남의 집과 건물 청소를 대신 해주면서도 잠깐이나마 짬이 나면 책을 읽으며 보험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노력 끝에 저희 엄마는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로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낮엔 일하고 밤엔 쉴 수 있게 되신 거죠. 덕분에 더 이상 저를 주인 댁에 맡길 필요 없이 유치원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밤 동안은 온전히 저를 지켜보며 돌봐줄 수 있으셨대요. 덕분에 취업 직후에 엄마는 잔뜩 설레고 흥분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엄마의 희망은 너무나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본격적인 어려움은 이제 갓 시작된 수준이었죠. 남들을 설득해서 매달 일정 수준의 돈을 붓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달 어려운 교육을 받고 고객들을 만났지만 시작한 지 석 달 동안 보험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었지요. 실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고객이 있는 곳이 어디라도 찾아 나섰고 때로는 고객에게 조롱 섞인 무시를 받으면서도 애써 웃으며 견뎌야 했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실제로 보험을 사는 사람은 전혀 없었지만요. 엄마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도 쉬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사입니다. 하는 인사를 듣자마자 툭 끊어버렸지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던 엄마는 그런 노력이 드디어 하늘에 닿은 건지 입사 후 석 달이 되던 때 웬 중년의 남자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해요. 엄마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설명을 듣고 보니 보험이 필요한 것 같네요.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을 걸어온 거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일 것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잡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약속했던 날짜가 되었고 엄마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뒤 남자와 약속한 장소로 나가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목소리만큼이나 그 남자는 참 젠틀해 보였대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걸로 보아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같았고 엄마의 설명을 경청해주는 모습도 마냥 고맙게만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의 설명이 끝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서명만 하면 거래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는 볼펜을 찾으려는 듯 옷자켓을 더듬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제가 사무실에 펜을 두고 왔네요. 엄마는 당신의 펜을 빌려주려고 했지만 남자는 한사코 거절을 했죠. 자신이 쓰던 게 아니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근처니 같이 가서 서명을 받고 가시라며 엄마를 설득했대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당장 한 건이라도 더 실적을 올려야 했던 엄마는 불안함을 꾹 눌러 참으며 남자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게다가 그 근처에는 사무실이 밀접해 있는 곳이었으니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낯선 골목길로 들어서게 됐대요.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한 엄마는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서류는 드릴 테니 서명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남자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그 남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를 보이며 불쾌한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자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이미 그 남자의 덫에 걸려버린 상황이었죠.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 엄마는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몸을 틀었지만 남자가 조금 더 빨랐다고 해요. 그 사람은 엄마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못된 짓을 시도하려 했죠. 그 위기의 순간 정말 기적처럼 엄마의 손에 마침 옆에 있던 커다란 벽돌이 잡혔습니다. 엄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벽돌로 남자의 이마를 찍었고 그 인간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틈을 타 내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답니다. 잠시라도 숨을 골랐다가는 다시 그 인간이 나타나 머리채를 쥐어잡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짧은 순간을 영겁처럼 길게 느끼며 도망치던 엄마의 눈앞에 허름한 파출소가 나타났대요. 엄마는 냉큼 그 안으로 들어가 치안이 쫓아와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날의 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남자의 인상착의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뒤 곧장 퇴근을 할 수 있었고요. 며칠 뒤 엄마의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대요. 네, 종로경찰서입니다. 김미영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 말에 엄마는 전화를 넘겨받았고 극적으로 그날의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덧붙여진 말은 결코 희망차지 않았죠.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김미영 씨, 내일 중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주세요. 물론 단순히 진술만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면 엄마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여성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전혀 없었어요. 경찰은 저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술 대조를 위해 현장에는 용의자도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아직 당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마는 경찰서로 가 범인의 얼굴을 다시금 마주쳐야 했어요. 게다가 그 인간은 오히려 저희 엄마가 꽃뱀짓을 했다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요. 저 여자 몸 팔아서 보험 장사하는 여자야. 지가 먼저 꼬리 쳐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한평생을 내 마누라만 바라보고 살아온 남자라고 이런 나를 감히 범죄자 취급해?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범인보다도 옆에서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이 더 무서웠대요. 가해자의 말을 들은 남자 경찰의 눈빛이 소름 끼칠 만큼 빠르게 변했거든요. 이전까지 심드렁하게 엄마의 말을 받아 적던 경찰이 순식간에 낯을 바꾸며 인상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김미영 씨, 이분 말이 사실입니까? 먼저 여지를 주신 게 맞아요? 엄마는 연신 아니라며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결국 그 경찰관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경찰은 가해자를 그냥 집으로 보내주었고 엄마에게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인생 똑바로 사세요 하며 훈계를 했다고 해요. 결국 무서운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억울함조차 풀지 못한 엄마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경찰서를 터덜터덜 나서야 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자꾸만 흘렀고 마침 날씨는 또 왜 이리 흐린 건지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적셨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린 엄마는 근처에 있는 아무 벤치에나 무작정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을 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대요. 그날의 이야기를 하던 엄마는 그때는 어찌나 네 아빠가 밉던지 곁에 있어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싶어 원망이 많이 되더라 하며 다시금 눈물을 훔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거겠죠. 그때였어요. 세상이 떠나갈 듯 울고 있는 엄마의 옆에 누군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애기 엄마 하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엄마는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대요. 대신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던 와중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 엄마 이것 좀 받아. 그제서야 고개를 든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건 빗방울을 맞아 촉촉해진 붉은 장미 한 송이였어요. 갑자기 웬 꽃인가 싶어 정신을 차린 엄마의 눈앞에 있던 사람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못 사드릴 것 같아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엄마에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꽃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팔아달라는 거 아니니까 받아. 그만 울라고 주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울음이 터져 더욱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대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다 큰 어른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냐며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게 물어오셨대요. 그리고 엄마의 울음 섞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마치 친어머니처럼 가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주셨죠.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는 간신히 울음을 그친 엄마를 품에 꼭 안아주셨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얼마나 놀랬어, 애기 엄마. 이제 괜찮아. 뚝해, 뚝.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께서는 이 늙은이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나? 마침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하나 추천해줘. 하며 엄마에게 부탁까지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꽃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할머니께서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애기 엄마 때문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회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누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이 싸면서도 혜택이 좋은 보험을 들어드렸죠. 당시 가격으로 10,000원대 중반이었으니 할머니께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좋아하셨고요. 내가 손녀 하나가 있어. 나 아프면 그것이 돈 걱정할까봐 걱정했는데 애기 엄마 덕분에 한시름 낫네 그래.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덕분에 엄마는 다쳤던 마음을 말끔히 회복할 수 있으셨대요.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엄마는 종종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까지 묻는 사이가 되셨어요. 게다가 하나 있다는 할머님의 손녀분 보험도 도맡아 들어주셨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의 첫 고객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장 힘들던 때에 당신을 위로해 주었던 붉은 장미가 참 고맙다고 느끼셨대요. 그날 이후로 영업을 나갈 때마다 새빨간 장미꽃을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다니셨죠. 제 어릴 적 기억 속 저희 집에는 언제나 장미가 꽂힌 화병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사와 물병에 담가 넣은 뒤 아침 출근 때 몇 송이를 챙겨가던 엄마의 뒷모습도요. 엄마의 예상이 적중하듯 장미를 들고 다니는 영업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불과 3년 만에 올해의 영어방 자리까지 꿰차며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고요. 승진도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희 엄마는 한 지역을 총괄하는 담당 지구장이 되어 있으셨어요. 엄마의 영업좌우명은
왕점내 할머니의 사랑으로 였어요. 이쯤 되면 예측하셨겠지만 왕점자 레자는 장미꽃을 주셨던 할머니의 함자입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할머니께서 그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담아 모시겠다는 엄마만의 철학이었죠. 마침 할머니의 손녀와 제가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엄마가 할머니 댁에 방문하실 때면 종종 따라가곤 했어요. 할머니 손녀인 윤정이와 저는 둘도 없는 소꿉친구가 되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거실에는 할머니와 저희 엄마가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셨죠. 그때 본 엄마의 모습은 꼭 친정 엄마와 함께 수다를 떠는 것처럼 아이 같고 천진난만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주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저의 진짜 할머니인 줄 알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아마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오셨던 엄마께 그분은 너무나도 큰 존재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열성적인 교육 덕분에 저는 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모교 산하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 무렵에는 저는 저대로 제 일이 바빴고 저희 엄마께서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그만두신 상태였어요. 때문에 이전까지 분기당 한 번씩은 만났던 할머니와 그분의 손녀까지도 몇 년째 보지 못하고 있었죠. 신입 간호사로서 드넓은 병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근무하는 게 결코 쉽지만 않았어요. 그때 저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이 대단했던 열정적인 신입이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네요. 그날은 아침부터 많은 환자분들이 새로 입원을 하셨던 날이었어요. 수속을 밟고 약을 신청하느라 유난스럽게도 너무나 바빴던 날이었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신규 환자 리스트에 적혀있던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점래. 맞습니다. 바로 저희 모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분이 입원하신 거였어요. 워낙에 연세가 많으셨던 터라 할머니의 성함을 보자마자 제 심장은 마구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많이 편찮으신 걸까봐,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걸까봐 어찌나 두렵던지요. 저는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당장에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병실 입구에서부터 제 목소리가 들리자 할머니께서는 커튼을 걷고 고개를 빼꼼 내미셨어요. 아이고, 미영이 딸 아니냐? 네가 여기 왜 있니?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보자 조금 더 주름살이 늘어난 것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덕분에 저는 마음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저 여기서 근무해요, 할머니.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제가 마구 야단을 떨며 걱정하자 할머니와 윤정이가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너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대체 무슨 일이야? 제 물음에 윤정이가 숨을 고르고는 대답했어요. 울 할매 다리가 부러지셨어.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나도 걱정 많이 했는데 네가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그런가 웃음이 나온다 얘.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전날 아침 계단에서 살짝 넘어지신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셨고 뼈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입원을 하며 지켜보기로 한 거였죠. 할머니, 걱정했잖아요. 제가 투정을 담아 어리광을 부리자 할머니께서는 아주 예전 그러셨던 것과 같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친손녀보다 제가 더 걱정을 해준다며 작게 투덜거리기도 하셨고요. 저는 그 길로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점래 할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제 호들갑이 엄마로부터 유전된 건지 저희 어머니 역시도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며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달래기 위해 큰 병은 아니고 다리 골절로 오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게 물어 병원에 방문하셨고 할머니가 퇴원을 하시던 날까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나중에는 할머니께서 먼저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 좀 와! 하고 성을 내실 만큼요. 그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저도 윤정이와 잠깐이나마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다시 만난 윤정이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금 복귀하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하루는 윤정이의 낯빛이 유난히 어둡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하는 물음에도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건 누구보다 담당 간호사인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기에 대체 무엇 때문에 윤정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제가 연신 캐묻자 대답을 망설이던 윤정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우리 할매 병원비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나왔더라고. 조금 있다가 수납하러 오라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 별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때다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이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다며 달래는 말을 해주었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너무 고민할 것 없다고 애둘러 표현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뒤 귀가하시려는 엄마를 붙잡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점례 할머니 병원비가 조금 모자라신가 봐. 아까 윤정이 보니까 낯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반색을 하며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하고 그런다니 나한테 말하면 될 것을 하며 제게 원무과의 위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든 채로요. 원무과 다녀오다가 들었어. 병원비 대신 내줬다면서? 돈 걱정이 해결된 모양인지 표정은 좀 전보다 밝아졌지만 윤정이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며 시간을 조금만 줄 수 있냐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윤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제게 해주신 말을 전했습니다. 윤정아, 이건 25년 전에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꽃값이래. 제 말을 들은 윤정이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듯 아리송한 얼굴이 되었어요. 저는 윤정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할머니께 여쭈어보라며 웃음을 지은 뒤 퇴근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완쾌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엄마와 할머니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셨고 저와 윤정이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이나마 메시지를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신입티가 좌잘 흘렀던 저는 어느새인가 27살의 프로 간호사가 되어 있었죠. 윤정이 역시도 취직을 한 뒤 결혼 약속을 할 만큼 따뜻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만이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퇴근을 하던 제게 엄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 점례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얼른 퇴근하고 와. 엄마랑 같이 장례식장 다녀오자.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상복을 입은 윤정이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을 받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별다른 지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슬픔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밝게 저희를 맞이해 주실 줄 알았던 점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생전에 베푸신 은혜가 많았던 까닭인지 문상을 온 이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붉어진 눈시울을 하고 식장에 들어와 헌화를 한 뒤 경건하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재취업을 하셨다는 아저씨도 계셨고 저희 엄마처럼 할머니의 위로를 받았다는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저희들처럼 통탄에 잠겨 흐느끼고 계셨죠. 저와 엄마는 윤정이를 도와서 상차림과 청소를 돕고 조문객을 받았어요. 윤정이는 슬픔에 겨운 와중에도 저와 엄마께 계속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또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는 어찌나 맑아 보이시던지 그날 밤은 탈수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윤정이와 저 그리고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제나 저희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인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모두 치른 뒤 할머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동해바다에 뿌려주셨어요. 할머니의 유해를 바다에 띄어보내던 윤정이는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을 하기까지 했고요. 저와 엄마 역시 그런 윤정이를 보며 목이 쉬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엄마는 윤정이가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어요. 밥맛이 없다는 윤정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엄마는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윤정이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제가 도맡아 했고요.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준 건지 윤정이 역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울음 때문에 퉁퉁 부어있던 눈도 다시 총명해졌죠. 그제야 엄마가 제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함께 식사 한 그릇을 깔끔하게 닦은 뒤 저는 윤정아 하고 차분하게 그 애를 불렀어요. 윤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엄마가 너한테 가져다 주라고 하신 거야. 제가 그 애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두툼한 돈봉투였어요. 부조금인데 아무래도 따로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주네. 눈이 휘둥그레진 윤정이는 제가 쥐어주는 봉투를 정중하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됐어. 장례식장에서 일도 해주고 지금도 나 챙겨주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부조금은 필요 없으니까 아줌마한테도 말씀 좀 전해줘. 아니야. 엄마가 보탠 돈은 진짜 조금밖에 안 돼. 나머지는 할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납입하신 보험료야. 그때부터 나중에 너 혼자 남겨지는 게 걱정되신다면서 부으신 거야. 그러니까 얼른 받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야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은 하얀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당신이 그때까지 모아온 돈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봉투에 담아 제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주는 거라고 하면 윤정이 성격에 절대 안 받을 거야. 꼭 할머니 보험금이라고 말해. 하며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그 뒤로 윤정이는 5천만 원을 초기 자금 삼아 아기자기한 카페를 차렸고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친구와도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로부터 3년 뒤 예상치도 못했던 췌장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와 윤정이는 꼭 친자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울 할매도 너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 하고 말하며 윤정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늘은 너무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간다는 말이 꼭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점례 할머니에 이어 저희 엄마까지 원망스럽게도 너무나 일찍 데려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윤정이의 말처럼 저희 엄마와 점례 할머니는 저희 둘에게 각각 자매를 만들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가끔씩 만나 수다를 떨고 만난 밥도 먹으며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남편까지도 어느새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 여유가 생기는 주말이면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느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봉사정신과 박애심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저 역시도 엄마의 뜻을 따라 평생 환자분들께 봉사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마 저는 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간호사 일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팠던 분들이 제 손길로 인해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꼭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이 참 흉흉한 요즘이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며 지낸다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의 인생 스토리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봐요. 우선 저부터 노력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